한국사 최성구도 있어요? 한국사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9반 10반에는 없어요. 내가 오늘 떡볶이 쏜다. 야, 여기 떡볶이가 국영수사과 다르잖아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전부 다요. 지가 맥주 4만 원이 사라졌는데? 개소리. 자, 조용히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시험들은 다들 잘 보셨나요? 네. 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나쁘게 않게 나와서 그래도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줬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2학기 때도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 아직 1학기에 배워야 될 분량 중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마저 진행을 해보고자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의 근대화가 어떻게 추진되었고 어떻게 좌절되었는가 이런 내용 배웠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외국에 의한 경제적인 침탈, 외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침략해와서 빼앗아갔던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배운 내용들 다들 날라갔겠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일본의 침략적 행위가 시작이 되었죠. 조선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0년대 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두 차례의 저항은 모두 누구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냐면은 청에 의해서 제압이 되었어요. 그죠?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 내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더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누가 조선을 식민지로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청일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조선 땅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에게 랴오뚱반도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개입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삼국 간섭이었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일본이 결국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고자 지금까지 청나라의 보호를 받아왔던 고종과 명성황후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누구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할 생각을 하나요? 러시아였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미사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너일 간의 일정 부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세력 균형을 틈타서 독립협회가 근대화를 시도하고요.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이 추진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결국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 병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외국 세력들에 의한 경제적인 침략과 약탈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조선은 세 군데의 항구가 개항되었죠. 그죠? 어디였나요? 부산, 인천, 원산 세 군데의 항구가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은 조선에게 영사재판권을 인정받았어요.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본 외교관은 영사에 의해서 재판받는 권리, 영사재판권, 치외법권이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그의 부속 조약들이 몇 가지가 체결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일무역규칙이라든지 조일수호조규, 부록 같은 조약들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조일무역규칙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느냐? 자, 무관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관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죠? 관세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관세. 관세가 뭐였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이 바로 관세죠. 자, 그럼 관세는 왜 필요한가? 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세금을 붙이지? 그렇죠. 자국 내 상품을 보호하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물건들이 안 팔리게 될 거니까. 그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건의 값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붙이는 게 바로 관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데 당시 조선은 이러한 관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를 몰랐고 일본은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의 경제적 침투를 위해서 관세의 내용을 굳이 조일무역규칙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또한 항구를 이용하는 세금, 항세 같은 것도 내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 조일무역규칙에서 곡물의 수출입이 허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쌀, 콩과 같은 식량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허가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거류지 또는 조계라고 불리는 지역이 설정됩니다. 개항장을 기준으로 10리 이내였어요. 자, 거류지란 무엇이냐? 일본 사람들은 거류지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조계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땅 안에 있는 외국 땅을 가지고 거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따라서 개항장을 기준으로 10리 이내의 거류지가 설정이 되었어요. 약 4km, 10리는 4km거든요. 그래서 사방 10리니까 가로 세로 8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땅이 설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외국인이 입법, 사법, 행정, 경찰을 관리하는 거주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 땅이지만 조선의 법에 따라 조선의 법에 의한 질서 유지라던가 법에 조선 경찰들이 와서 질서를 유지한다던가 조선 법에 따른 세금을 걷는 것들은 조선 법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처리되지 않는 땅, 일본의 거류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는 땅이 바로 일본 거류지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쉽게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자기들의 법에 따라 편하게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한 땅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거류지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독립운동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한 영화 보면은 중국에 보면은 중국 상하이에 외국의 거류지, 조계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경찰에 쫓겼던 독립운동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 거류지로 피신하는 이런 장면들이 가끔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는 영국, 프랑스가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거류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류지 안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그의 여러 부속 조약들이 체결이 되면서 어떠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부산, 인천, 원산과 같은 개항된 항구의 시장, 개항장을 기준으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류지라고 하는 구역이 마련되었다. 여기 안에서 살고 무역을 하는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조선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세를 내지 않고 무역을 할 수 있었으며 일본 화폐를 사용해서 장사를 할 만큼 장사의 편의성을 제공받는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는 이러한 무역을 거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역이라고 해서 거류지 무역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거류지 무역이 전개됨에 따라 어떤 무역이 이어지게 되었는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목이 계속 또 막히네. 자, 일본 사람들은 개항장에 설정된 거류지에 들어와서 무역 활동을 합니다. 이 곳을 밖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거류지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조선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이 개항장과 조선인 소비자들의 물건을 사는 시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상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전통적인 중간 상인들이 객주 같은 사람들이 조선의 시장과 개항장, 거류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일본 상인들에 의해서 많이 팔렸던 물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영국산 면직물이었습니다. 자, 왜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 땅에 와서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을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공장과 기계가 무엇이냐면 면직물을 만드는 기계와 공장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도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영국을 따라가기 조금 어려운 상태였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 바로 영국산 면직물이었거든. 왜냐? 영국산 면직물은 당시에 가장 값이 싸고 질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게다가 여러분은 전부 다 면티 같은 거 속에 하나씩 입고 있잖아요. 그죠? 면직물의 경우에는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 와서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선 시장에서는 무엇을 많이 사갔느냐? 쌀이나 콩, 소, 가죽 같은 것들을 많이 구입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화살표가 잘못되어 있죠. 그죠? 선생님이 수정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프린트에 화살표 방향 이쪽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래요. 쌀을 왜 많이 사갔을까? 쌀이나 콩 왜 많이 사갔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사짓던 땅에 공장이 되어지고 농사짓던 농민들이 공장의 노동자가 되니까 일본 내 쌀 생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죠? 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쌀값이 비싸지게 되고 쌀값이 비싸지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줘야 되는 임금도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떨어지잖아요. 그지? 따라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높일 필요가 있고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줄 필요가 있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는 쌀값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조선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일본 내 식량 가격을 낮추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소가죽은 왜 사갔을까? 군수용품이에요. 군인들의 장화 만든다든지, 그지? 이런 어떤 군인들의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소, 가죽 같은 것들 많이 사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역이 전개된 결과 조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느냐?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상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었을까? 일단 일본 상인들 돈 벌었을 거고 또 농민 중에 번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그쵸? 객주 같은 중간 상인들의 경우에는 이 거류지와 조선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들을 연결시켜주면서 중개업 또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 같은 것들로 큰 돈을 벌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일본이 뭘 많이 사갔다 그랬나요? 쌀 많이 사갔다 그랬어요. 그죠? 조선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쌀을 넉넉하게 쟁여두고 있었던 땅 주인,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쌀 많이 사가니까 또 그걸로도 돈을 벌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떠하였느냐? 일본 상인들이 쌀을 많이 사가니까 조선 내 쌀값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쌀이 부족하니까.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쌀값이 비싸지게 되면서 고통을 받았다. 이모군란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어요? 도시 사람들의 경우에는 쌀을 사 먹어야만 하는데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쌀을 많이 사가니까 쌀값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게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국산 면직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팔리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면직물 만드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있었어. 그지?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것과 영국에서 기계와 공장으로 만드는 것 중에 뭐가 더 많이 팔렸을까?
당연히 영국산 면직물이 더 많이 팔려요. 그죠? 값싸고 질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면직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입품들이 관세도 안 붙고 들어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공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과 동시에 이러한 무역이 아무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고 국내 산업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산업은 더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1870년대, 80년대 초에 이루어졌던 거류지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바뀌게 되어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맺어졌던 조약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뜻이었냐면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백성들 사이 백성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로 무역을 하는 장정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무역의 조건들에 대해서 규정 지었던 조약이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한 발 먼저 앞서 나갔나요? 일본이 강화도 조약으로 한 발 먼저 앞서 나갔지, 그지? 따라서 청나라의 경우에는 일본 상인들보다 한 발 뒤늦었기 때문에 뒤늦게 출발한 청나라 입장에서 일본을 따라잡으려면은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한 권리를 자기들이 얻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조선이 청나라 상인들에게 무엇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내지 통상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지 통상권이란 무엇이냐? 육지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내지 통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우리 조일수, 조규, 부록 등에 의해서 일본 상인들은 어디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나요? 거류지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어,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을 따라잡으려면은 일본 상인들이 갖지 못한 권리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뭐? 자기들이 직접 조선 시장이어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 권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객주 같은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내지 통상권을 얻어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의 경우에는 개항장 밖으로 나와서 양화진이나 서울에 직접 들어와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을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걸 본 일본 무엇하고 싶었을까? 자기들도 내지 통상권 갖고 싶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근대적인 조약 등등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강화도 조약이 참 그에 따른 부속 조약들이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무엇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관세 같은 것들을 매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일본이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죠, 그죠? 일본 상인들이 쌀이 많이 사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내 쌀값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쌀을 마음대로 사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방공령이에요. 막을 방자에 곡식 곡자에 명령 명자입니다. 곡식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명령을 가지고 방공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려면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관세의 부과와 방공령의 시행의 권한을 얻어내고 싶었던 조선 정부 그리고 내지 통상권을 얻고 싶었던 일본 정부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게 관세 부과 방공령을 시행할 수 있음이라는 권리를 넘겨주는 대신에 조선 정부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느냐? 최혜국 대우를 얻어냅니다. 최혜국 대우가 뭔가요? 가장 혜택받는 나라에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였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권리를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을 때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면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동일한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운 기억나나요? 네. 자, 따라서 일본은 내지 통상권이 없었는데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되었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지 통상권이 생기게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무역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제 일본 상인, 청나라 상인 모두 객주와 같은 조선의 중간 상인을 거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조선 시장에 와서 물건을 팔게 되면서 전통적인 조선의 시장 상인들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을 꾸준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상인들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로그아웃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오게 되면은 점점 따라오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상인과 얼추 비슷한 조선의 무역 수출액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조선 땅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이후에는 일본 상인들의 힘이 다시 강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또한 일본은 이때쯤 오게 되면은 점차 자신들의 면직물 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점점점 일본산 면직물을 파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쌀이 많이 여전히 팔리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방공령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쌀값이 비싸지게 되어 그러자 쌀이 많은 지주들의 경우는 쌀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더 많은 쌀이 필요해져요. 그래야 내가 더 많이 쌀을 팔아서 더 부자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어떻게 했을까? 지주들이 올려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조선에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지주들에게 더 많은 소작료를 내야 하는 이런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또 외국인들이 와서 땅을 많이 사가게 되면서 땅값이 비싸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들 하루 종일 잤잖아. 마지막 시간에는 좀 수업을 이제 좀 들어야 되지 않아? 응? 1, 2, 3, 4, 5교시 수업을 안 하고서 6교시 수업을 하면 1시간 정도는 말똥말똥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런 말을 해야 못하리. 자, 그러다가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관파천 어떤 사건이었나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야.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에요. 그죠? 따라서 러시아가 내가 너 보호해주니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고종에게 요구했을 때 고종은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이런 이권 저런 이권 이익이 되는 권리들을 넘겨준단 말이야. 문제는 조선이 많은 나라들과 새로운 근대적인 조약을 맺었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최혜국 대우가 들어있었다. 따라서 고종이 러시아에게 뭔가 이권을 넘겨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최혜국 대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한테 그만큼의 이권들을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산림 체벌권 같은 이러한 많은 이권들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철도를 깔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금광, 은광을 개발해서 금은을 캐갈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의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리 등등등 많은 권리들이 외국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이권들 가운데에서 일본이 불을 켜고 반드시 장악하고 싶었던 이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철도 부설권이었습니다. 왜냐면 철도는 사람을 빠르게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 빠르게 이동하는 철도를 통해서 무엇도 운반이 되느냐? 군인과 수출품, 수입품 같은 것들이 운반이 되기도 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철도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침략의 도구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조선을 식민지를 만들고자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다? 철도였다라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원래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미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돈 주고 사서 자기들이 깔아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러일 전쟁 중에 그 권리를 얻어내서 1904년에 완공시키고요.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의 경우에도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돌려줬는데 그것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쏙 뺏어가서 자기들이 철도를 깔아버립니다.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길은 기본적으로 모두 일본에 의해서 놓이고 운영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철도 공사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자, 일단은 철도가 지나가려면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 땅을 가져가느냐? 싼 값에 사들였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나라에서 고속도로나 철도가 필요하게 돼서 그것을 만든다. 근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럼 뭐 해줘야 돼?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하지만 일본은 토지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헐값에 거의 싼 값에 빼앗아 가다시피 이 땅 철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놔라는 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해서 철도 용지를 공짜로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철도 주변에 있는 땅들까지도 가져가요.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농사 짓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철도를 놔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공사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철도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데려와다가 일시키고요. 농사진 데 필요한 소 끌고 와가지고 철도 돕는 데 활용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도가 다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존재예요? 원수 같은 존재야. 내가 살아가야 될 집과 농사 지을 땅을 뺏어간 존재가 바로 이 철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이 철도는 한국인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인 것 같아?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일본 군인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태를 보고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이냐면은 철도를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집과 땅을 뺏어간 사람들, 나의 집과 땅을 뺏어간 철도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파괴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걸려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총살당한 겁니다. 여기다 묶이고 빵빵빵빵 총을 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죽었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본 군인의 모습이 이 사진에 찍혀 있어요. 구글에 철도 파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사진들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일본은 철도를 놓는 과정이 침략적이었고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피해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저항 같은 것들이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이권들 외국이 가정한 것도 어떤 거 있느냐? 광산 채굴권, 삼림 채벌권 이런 거 있어요. 광산 말 그대로 금광, 은광을 개발해서 금, 은을 캐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광산 채굴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가 가져갔지만 특히 오늘날 북한 땅 평안도에 있었던 이 운산 금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것이었다면 한국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텐데 이게 미국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미국 좋은 일만 해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 중에 금을 세 글자로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알고 있으려나? 금을 세 글자로 골드를 혹시 뭐 노다지 이런 말 못 들어봤니? 들어봤나요? 네. 노다지라는 말이 어쩌다 생겼을까? 네, 운산 금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금이 맞나? 싶어가지고 잡아보려고 하니까 미국인 감독관이 건드리지 마! 라고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노터치라고 한 거죠, 그죠? 금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노터치라고 그러네. 아, 미국 애들이 이거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기사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평안북도에서 운산 금광에서 40년간 금 80여 톤을 생산해서 한때 세계 3대 금광에 꼽혔다라고 하는 걸 보니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약탈당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산림채발권 러시아가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원을 가져가고 또 이런 어떤 자원을 캐가는데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들이 이에 대해 저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병이나 할빈당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해서 이들의 산업시설을 파괴하거나 노동자들의 생업권, 생존권 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우리가 배운 수업 내용 가운데 기말고 2학기 시험에는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페이지가 되겠네요.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거 안 들었어도 요거는 좀 들어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 체결해내게 됩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대한제국의 외교와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은 외교고문에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재정고문에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돼요. 그죠? 이때 임명되었던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조선 대한제국의 화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폐를 문제 없는 화폐로 바꾸는 정리하는 사업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기존 화폐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우리 예전에 당백전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죠? 값어치가 많이 뻥튀기가 된 돈이다 보니까 위조화폐 많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당시에 대한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백동화나 조선시대 때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상평통보 같은 옛날 화폐들의 경우에는 위조화폐라든지 아니면 그 화폐의 실질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저질 화폐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당시 조선의 화폐 경제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원래 이 화폐가 가져야 될 가치를 제대로 갖지 못한 위조화폐, 저질화폐가 시장에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경제가 문제가 많아서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옳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떤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었느냐?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제1은행에서 발행한 돈으로 바꾸는 사업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어요. 제1은행이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최초의 은행인데요. 일본 최초의 은행이 바로 이 제1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878년에 조선의 지점이 설치가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이기도 한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은행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에서 돈이 없을 때는 일본 은행이 제1은행에서 돈을 빌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입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갑입니까? 빌려준 사람이 갑이고 빌린 사람이 을이죠. 그래서 이 일본이 만든 제1은행이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대한제국에게 갑이고 대한제국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제1은행이 대한제국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간섭을 하면서 점차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그 나라의 화폐 유통량을 조절하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일본 은행이 발행하는 돈으로 우리나라의 돈을 바꾸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일단 외국에서 들어온 은행이 우리나라의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만은 사실 이 화폐 정리 사업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당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백동화 같은 우리나라의 이 동전들이
액면가 그대로 교환된 것이 아니라 이 화폐의 품질에 따라서 교환액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이런 겁니다. 백도마. 약간 문제가 있는 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100원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이 백동화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50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질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돈이 바로 이 백동화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실질 가치가 얼마짜리기 때문에 50원짜리기 때문에 얼마로 교환해 주겠다? 50원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거야. 100원으로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50원으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것도 상태가 좋아서 진짜 대한제국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백동화만 100원짜리를 50원으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어떤 화폐들이 많았다? 위조화폐, 저주화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이게 100원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이게 위조화폐라서 요거 만드는데 한 1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얼마만 교환해 준다? 10원만 교환해 준다. 10원도 안 들어간 것 같다? 교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 동전이 가지고 있는 실질 가치를 따져서 상태가 100% 완전한 거면은 반값에,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거면은 5분의 1 값에 아예 상태가 안 좋은 거 교환 불가라는 식으로 처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상태가 좋지 못한 동전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한국의 상인들,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은행 가져가 봤더니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환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한순간에 절반 이하로 깎이게 되는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하지만 당시 조선에 활동하고 있었던 일본 상인들은 이런 사업이 전개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화폐들을 미리 현물로 교환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일부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이 제일은행이 대한제국 정부에게 빌려준 돈, 국채, 국가가 지는 빚으로 진행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된 결과 대한제국이 갚아야 될 빚이 어떻게 되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내에서 사용되는 돈도 일본 은행에 발행하게 되고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이 개입하는 정도도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일본이 대한제국의 금융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시험에 나온다면은 여기 내용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넘어갈까요? 네. 청일전쟁 이후의 상황 몇 가지 좀 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조선의 많은 토지를 약탈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적은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져가고 싶어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배하려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 안에 많이 사는 게 좋을까? 적게 사는 게 좋을까? 많이 살아야 돼, 그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이사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하면 이사 오게 할 수 있을까? 한국에 좋은 땅 많아요. 싸게 줄게. 와서 농사 지어. 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또 이런 작업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본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농민들이 몰라 그래. 땅이 없어진 농민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이 사람들 일본에 놔두면 일본의 불만 세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어디 가서 농사 지어라. 조선에 가서 농사 지어라. 땅은 우리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나 상인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많이 샀는데 어느 지역의 땅을 많이 샀느냐? 군산이나 나주처럼 전라도에 쌀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의 땅들을 많이들 구입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 땅을 뺏어가는 경우들도 대신 뺏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군산 같은 곳에 가면은 당시에 많은 일본인 지주들이 살았었던 그들의 집 일본식 가옥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군산 여행 갈 일 있을 때 가보면은 꽤나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군산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쌀이 나가는 대표적인 항구였기 때문에 당시 일본이 만들었던 항구시설이나 은행시설, 창고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일본의 가옥 같은 것들도 잘 남아있거든요. 우리의 이 경제 침탈을 잘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름에는 많이 더워요. 자, 러일 전쟁 이후의 토지 약탈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도 놓는다, 그리고 군사 목적에 땅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많은 땅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제대로 된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약탈이 진행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함께 했었습니다. 또한 1908년에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척식이란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개척되지 않은 땅을 개척해서 일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회사가 만들어졌으니 그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 회사를 만드는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조선은 아직까지 개발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조선을 개발해서 이 근대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끌 회사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만든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을 해서 조선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밑자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대한제국 황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국가 소유의 땅으로 넘어가야 됐을 땅들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많이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 사람들을 한국 땅에 와서 살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받았던 토지들을 일본 사람들이 농사짓고 정착하고 살 수 있는 토지로 많이 제공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우리가 2학기 초반에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1910년대의 경제정책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요.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국가 소유의 땅이거나 누구 땅인지 정확하지 않은 땅들은 모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최대의 지주회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땅을 팔거나 혹은 한국 사람들한테 그 땅을 소작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2학기 때 마저 이어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항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외국에 의한 경제적인 침략과 약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침략과 약탈을 막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개항 이후에 바뀌게 된 사회 문화의 모습 마저 살펴보면서 2025학년 1학기 한국사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시험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